썰맘 청취자분들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든든한 버팀목, 영혼의 안식처, 삶의 기쁨이자 가장 큰 보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화목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안온하고 완전한 가정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부모님의 이혼을 겪거나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처음부터 부모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들에게 가족이란 불안과 공포, 끊어내고픈 족쇄 또는 막연한 그리움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어려서부터 가족은 마냥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남편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나서부터는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네요. 하지만 지금 제게 가족의 의미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선택할 수 없는 지옥이고 선택할 수 있는 행복이라고요. 양재현, 원장님이 부르셔.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시는데? 원장실에. 야, 근데 원장님이 왜 네 아버지냐? 너 좀 웃긴다. 원장님이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형제자매들이니 앞으로 원장님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그건 외부에서 감사 나왔을 때나 하는 얘기지. 넌 그 얘기를 진심으로 믿냐? 하여간 순진해서는. 그리고 그거 주고 가. 너 손에 있는 거. 이건 오늘 산 머리핀인데 이걸 왜? 뭘 그렇게 질문이 많아.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라고. 저의 어린 시절은 이와 비슷한 기억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주 어릴 적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맡겨질 곳이 없던 저는 보육시설에 입소해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양가에 조부모님들이 전부 계시지 않았고 딱히 맡아줄 친인척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때문에 저에게는 제대로 된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었네요. 보육원 원장님 부부가 저에게는 엄마 아빠였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선의로 대해주는 것과 진짜 내 자식을 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요. 그곳에 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모두가 형제자매니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지만 진심으로 그 말을 믿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서로 경계하고 헐뜯고 공격하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그 타겟이 되는 것은 저였습니다. 야, 양지연, 너 어제 그 선물은 뭐야?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원장 사모한테 그런 비싼 선물을 해? 지난번에 같이 선물 준비하자고 말 꺼냈었는데 너네가 무시하는 바람에 그냥 혼자 준비한 거야. 별 뜻은 없었어. 별 뜻이 없다고? 너 혼자 그런 비싼 선물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데? 이건 누가 봐도 너 혼자 여기서 예쁨 받겠다고 나대는 거잖아. 그렇게 딸랑거리면 좋냐? 좋아? 아기 때 버려져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거나 멀쩡히 친부모가 살아있음에도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자진해서 보육원에 들어온 친구들과 달리 저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딱히 맡아줄 곳이 없어 보육원에 온 것이었기 때문에 입소 배경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있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라 그 돈을 전부 제 마음대로 쓸 수는 없었어도 다른 친구들보다 약간의 여유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툭하면 제 물건을 빼앗거나 돈을 훔쳐가거나 했습니다.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저한테 사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고요. 친부모님이 계셨다면 장장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했겠지만 이곳은 보육시설이었어요. 어떻게든 퇴소하는 날까지 사고 일으키지 않고 말썽 없이 버텨야 했네요. 그래, 우리 지연이는 퇴소 후에 어떻게 할지 계획이 있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딱히 하고 싶은 일은 없고요. 시험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대학은 안 가니? 지연이 성적을 보니까 신학대학에는 충분히 지원할 만한 성적이던데. 대학은 안 가고 싶어요. 그냥 빨리 돈 벌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랐어요. 제가 있던 곳은 종교재단 관련 시설이었기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신학대학 쪽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부모도 재산도 없는 고아처지였기에 그것 말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게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공부에도 재능이 없고 행실도 좋지 않은 경우라면 퇴소를 당하거나 강제로 다른 시설로 옮겨지는 일도 허다했어요. 원장님 부부는 항상 지원을 못 받아 힘들어 죽겠다. 너네들 다 내보내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항상 눈치를 보며 지낼 수밖에 없었네요. 가람이 지연이 부엌으로 나와. 엄마가 하는 일 좀 도와. 가람이는 지금 집에 없는데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고 나갔어요. 뭐? 얘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또 약속을 어겨. 안 되겠다. 나중에 가람이 집에 오면 나한테 좀 오라고 해. 지연이 너는 이리 와서 콩나물 다듬는 것 좀 돕고. 다 큰 애들은 밥도 많이 먹어 힘들다며 한동안은 반찬이 멀건 달걀국에 콩나물 무침이 전부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애들은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밖에 나가 군것질로 식사를 대신했고 집에 남아있던 저는 사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일쑤였네요. 집안일을 할 때면 사모님은 항상 오래된 라디오를 틀어두셨는데요. 콧노래로 흐멀흐멀 철진한 가요를 따라 부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시곤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는 나훈아의 무시로였어요. 그 노래를 어찌나 많이 들었던지 나중에는 저도 노래 가사를 통째로 외워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슬픔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더 아픈 게 그리움인데 모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와, 양지연 쟤 또 구닥다리 노래 부른다. 너 솔직히 말해봐. 여기 스파이로 잠입한 거지? 우리 뭐 하나 감시하려고 원장님한테 고자질하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맞지? 혹시 원장님 친딸 아니야?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아참, 아까 엄마가 가람이 너 집에 들어오면 부르라고 하셨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딱 걸려서 이미 갔다 왔어. 나 이번 주까지만 여기 있는데 주말에 청주로 내려갈 거라 그랬어. 나 없으면 혼자 방 쓰겠네? 좋겠다, 양지연. 그게 정말이야? 청주면 너무 멀잖아. 학교도 전학 가는 거야? 그냥 때려치우려고. 고등학교까지는 나오고 싶었는데 그것도 내 맘대로 안 되네. 야, 아까 그 노래나 더 불러봐. 이별보다 더 아픈 게 그리움이라는 그 노래. 뭐였지? 무시로? 누시로가 무슨 뜻이지 근데? 시도 때도 없이 뭐 그런 거 아닐까? 너도 나 그리워할 거냐? 시도 때도 없이? 그럼 좋겠다. 나 많이 그리워해줘. 마음 아파도 울지는 말고. 저는 교육시설에 있는 동안 그와 비슷한 이별을 수도 없이 더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까지 같은 방 룸메였던 친구들이 내일은 없어지고 다른 친구가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 계속해 반복되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아프고 무섭던 이별에도 덤덤해지더군요. 나를 괴롭히던 친구들이 사라질 때는 다행이란 마음도 들었고 쫓겨난 게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시간이 흘러 저는 만 18세가 되었고 드디어 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지만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구박하는 사람도 없었으니 마음만은 너무나 자유롭고 편하더라고요. 독립한 후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과 정착 보증금을 더해 살찜을 구하고 곧바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사모님 일을 돕던 습관이 있어 그 어떤 알바도
그다지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이후엔 작은 회사에 들어가 사무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취직할 때가 되니 대학에 가지 않은 것이 조금 후회가 되긴 했습니다. 고졸은 일자리 자체도 적었고 급여도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20대 후반에는 돈을 꽤 모을 수 있었네요. 10년 가까이를 일만 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결혼 생각이 간절해지더군요. 평생을 가족 없이 살았는데 언제나 혼자라는 게 너무나 외롭고 쓸쓸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자 회사 주임님이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느냐고 다리를 놔두셨어요. 그렇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양지연 씨 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정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실은 제가 정말 결혼이 하고 싶어서요. 진지하게 만날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부담스러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원하시는 게 다르다면 시간 낭비 없이 빨리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으니까요. 아하, 지연 씨 정말 듣던 대로 씩씩하고 말씀이 거침이 없으시네요. 나이는 어리신데 그간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오셨나 봐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칭찬입니다. 저는 내숭 떨고 아닌 척하는 여자들보단 솔직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다행이네요. 칭찬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정국 씨는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화물차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차는 아니고요. 화물차가 비싸거든요. 지금은 임대 차량을 몰고 있지만 열심히 벌어서 제 차를 사는 게 목표예요. 화물차 운전이면 일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운전이 보통 일이 아닌데. 매일 장거리 운전을 하세요? 그렇죠.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외로워서 힘든 게 큽니다. 일이라고 해도 혼자 운전석에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이니까요. 옆자리에 누가 타고 있으면 그래도 외로움이 좀 덜할 텐데. 장거리 운전을 하고 있으면 세상과 내가 단절된 느낌이 들어 참 고독하더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재미없으시죠? 공감도 안 되실 테고요. 그럴 리가요.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제가 평생을 곁에 둔 친구 같은 감정이었으니까요. 아마도 저의 마음이 열린 것도 남편의 그 말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첫 만남 이후로 우리는 결혼의 전제로 정식 교제를 시작했고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비어있던 옆자리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비어있던 자리를 채워준 건 남편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라가 어서 오렴.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이리 와서 앉으렴.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인사드리러 왔죠? 죄송해요. 어쩜 넌 말도 참 예쁘게 하는구나. 내가 저목을 통해서 얘기는 다 들었다. 그 어린 것이 부모도 없이 어려서부터 고생을 얼마나 했을꼬. 이제부턴 좋은 일만 있을 거니 너무 염려 마라. 내가 엄마처럼 잘 돌봐주고 지켜줄 테니 너무 어려워 말고 편하게 대하렴.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남편도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 지금은 어머니와 남동생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형편상 분가할 사정이 안 되어서 당분간은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무척 좋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고아로 자랐다는 걸 아시고는 저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주시려 애를 쓰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디 가서 부모 없이 자랐다고 하면 편견을 가지고 저를 안 좋게 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어머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며느리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님이 생긴 것처럼 기쁘고 행복했어요. 형수님, 그거 저한테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머, 도련님,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이거 장 본 건데 별로 안 무거워요. 제가 들어도 괜찮아요. 집에 건장한 남자가 둘이나 있는데 이런 걸 왜 형수님이 드세요?
앞으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다 시키세요. 고마워요, 도련님. 정욱 씨는 서울 갔다가 늦게 들어온다니까 저녁은 우리끼리 맛있게 먹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저 형수님이 해주신 오징어 볶음 진짜 좋아하는데 오늘 해주시면 안 돼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남편과 5살 차이가 나는 도련님도 제게 어찌나 싹싹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지 친동생이 있었어도 이보단 못할 것 같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댁과 마찰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던데 제가 시어머니와 도련님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깜짝 놀라더군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동안 그 고생을 한 건가 싶었습니다. 남들에겐 시집살이가 지옥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행복한 경험이었어요. 식구들로 복작복작한 집에서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면서 웃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어찌나 좋던지요. 이듬해에는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예쁜 아기가 생겼거든요. 아이는 4.2kg의 건강한 사내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시어머니께서 친어머니처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저는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출산 후에 전문살이 심해 고생할 때도 시어머니가 밤낮 없이 아이를 봐주신 덕에 남들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까지 태어나자 우리 가족은 남들이 전부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집안이 되었어요. 이게 다 며느리를 잘 들인 덕이라고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큼이요. 비록 가진 것은 좀 적었어도 행복이 마르지 않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했나요?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던 저희 집안에도 심상찮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며느리감을 집에 데려오던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며느리 왔어요. 우리 정식 씨가 진짜 효자잖아요, 어머니. 데이트할 때마다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매번 난리를 쳐서 저희가 얼마나 싸웠는지를 아세요? 제가 집에다 꿀 발라놨냐, 예쁜 여자 감춰놨냐 물어봤었는데 막상 와보니 그렇지는 않네요. 허허허. 누추한 집까지 먼 길 오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래, 아가. 근데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미연이요. 정미연이에요. 그냥 아가라고 부르세요. 며느리 하셔도 되고요.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는 얼굴이 길고 삐쩍 마른 미인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예쁜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투나 행동에서 싸늘한 느낌이 느껴지더군요. 콕 집어 말하기는 힘들었지만 보통 사람과 다른 세상에서 살다 온 사람처럼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달랐어요. 일단 옷차림부터가 그랬습니다. 결혼 전 처음으로 상대방 부모님을 뵙는 자리인데 딱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왔더라고요. 그 옷이 가장 예뻐 보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몸매 굴곡이 다 드러나는 옷이라 앉고 일어설 때도 너무 불편해 보였고 저조차도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달리 도련님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서서 뜯어 말려도 어떻게든 저 여자와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저도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도련님의 결혼을 방해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마땅치 않았던 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정식이 이리 좀 앉아봐라. 애미가 할 말이 있다. 너 저 아가씨랑 만난 지는 얼마나 됐니?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5개월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로를 충분히 알 만큼은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해야겠다는 결심도 선 거고요. 정말 저 아가씨랑 결혼할 생각이니? 5개월이면 결혼 생각을 하기엔 좀 이르지 않아? 네가 노총각도 아니고 조금 더 만나보다가 결정해도 늦지 않을 텐데. 엄마, 근데 왜 자꾸 아가씨라고 하세요? 미연이도 며느리라고 불러달라고 하던데
엄마가 호칭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솔직히 얘기하마. 나는 그 아가씨가 내 며느리로 안 느껴진다. 너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만난 지 5개월밖에 안 됐으면 차라리 지금 갈라서는 게 낫다. 괜히 더 정들면 골치 아파.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이랑 헤어지라고요? 그냥 엄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요? 저 정말 실망이에요. 제 결혼이잖아요. 축하하고 응원해주셔도 모자랄 뻔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도련님은 굉장히 흥분하시면서 처음 보는 모습으로 대들기까지 하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뜯어말렸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정식아, 일단 진정하고 우리 얘기도 들어봐. 솔직히 나도 미연 씨 너무 예쁘고 좋긴 한데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다. 애교가 많고 사근사근한 건 그 사람 성격이니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어머니도 나도 좀 더 참하고 담백한 아가씨가 네 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솔직히 미연 씨가 우리 집에 왜 시집 오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간다.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고 어머님도 모셔야 하고 당장은 돈가가 어려워서 5 식구가 복작복작 살아야 하는데. 형,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시집 오려는지 모르겠다고. 날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고 어머님도 모셔야 하고 당장은 돈가도 못하는데 그래도 날 사랑하니까. 어떻게 우리 두 사람의 일을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래서 형도 나더러 지금 헤어지라는 거지. 아니, 난 그렇게 안 해. 세상 사람 모두가 반대해도 난 이 결혼 강행할 거야. 도련님은 그 말만은 남기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 나갔지만 결국 붙잡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어디로 간 건지 다음날 회사에서는 도련님이 무단결근을 했다며 전화가 걸려오기에 이르렀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이고 들어 누워버리셨습니다. 도련님은 3일이 지난 후에야 완전히 술에 쩔어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서요. 두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수염이 까칠하게 올라와 인상이 날카로웠거든요.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지 얼굴도 헬쑥했고요. 엄마, 미연이 임신했어. 엄마가 뭐라고 해도 우리 결혼할 거야. 아니, 이제 우리 결혼해야 돼. 아이고 이놈아, 그렇다고 사고를 쳐서 돌아오면 어쩌냐. 평생 도모속을 한 번도 안 썩이던 애가 나이 먹고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의 그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라고. 평생 도모속을 한 번도 안 썩였다고? 맞아, 나 진짜 노력했어. 아빠 없이 엄마가 우리 애 얼마나 힘들게 키우는지 알아서 속상하고 부족한 게 있어도 꼭 참고 또 참았다고. 나도 떼쓰고 싶고 투정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다 참았단 말이야. 엄마가 그런 내 마음을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내 결혼을 방해해. 나 결혼할 때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도련님의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도련님의 뺨을 때렸기 때문이에요. 지켜보던 저도 어머니도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신 차려. 잘 알지도 못하는 아가씨 때문에 가족들한테 이렇게 못나게 굴 거야? 형도 똑같아. 나 이 집에선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미연이를 이런 집구석에서 살라고 절대 안 해. 그 말만은 남기고 도련님은 다시 집을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도련님의 결혼 문제로 집안엔 분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엔 시어머니가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련님은 미연 씨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네요. 결혼 과정에서도 잡음이 많았습니다. 미연 씨가 700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어야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예물로 1000만 원이 넘는 샤넬백을 해야겠다고 난리를 쳤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가 안 계셔서 할 일도 별로 없었는데 미연 씨의 주장으로
식장도 필요 이상으로 크고 비싼 곳을 잡게 되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결혼식도 생략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던 제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그렇더군요. 도련님은 미연 씨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비싼 결혼식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결국에는 분가를 해야겠다며 대놓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마지막 남은 양심은 있었는지 어머니한테 직접 말은 못하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동안 모아둔 돈을 전부 내줬네요. 미안해 여보. 정식이가 금방 갚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라서 약속한 건 꼭 지킬 거야. 그래도 사전에 나랑 상의 정도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알겠어요. 당신 서운한 거 알아. 나도 당신 젊고 예쁠 때 멋진 웨딩드레스도 입혀주고 근사한 곳에서 씩 올리고 싶었는데 부족한 내 탓이지. 나 때문에 당신만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하네. 고생은 당신이 하지. 이제 나이도 있는데 장거리 운전 힘들지 않아요? 슬슬 다른 일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래도 벌이가 나쁘지 않고 조금만 더 하면 내 차도 생길 것 같은데 여기서 포기하기엔 아깝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괜찮으니까. 처음이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구나. 전부 다 같은 편에 서는 것만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냉랭해지기도 하고 서운할 수도 있는 거구나. 아이러니하게도 도련님, 아니 서방님 결혼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가족도 사람인데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 금방 다시 사이가 회복되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엿한 며느리가 된 미연 씨는 저와 생각이 다른 것 같았어요. 동서, 오늘 시아버님 제사인데 몇 시까지 올 수 있어? 형님, 되게 경우 없으시네요. 저 지금 임신 중이에요. 가긴 어딜 가요? 거기가 얼마나 먼데. 그래도 시아버님 제사인데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 음식도 만들어야 하고. 저는 시아버지가 없는데요. 돌아가셨잖아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사람 제사를 제가 왜 지내요. 그리고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하는데 무슨 음식을 하러 오라가라 하세요. 그런 건 형님이 좀 알아서 하세요. 끊을게요. 여보세요? 아니, 동서. 저는 끊긴 전화를 들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이 부엌 앞에 서서 통화 내용을 다 듣고 계셨더라고요. 잘못한 사람은 제가 아닌데 눈치가 보여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어머님은 제 옆으로 다가와서 소매를 거든요. 애써 웃어 보이셨습니다. 내가 며느리 복을 너 얻는데 다 썼는가 보다. 미안다 아가. 어머님이 왜 사과를 하세요? 동서가 임신 중이라 많이 예민한가 봐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하던 대로 너랑 나 둘이서 하면 될 것을 괜한 짓을 했나 보다. 이건 내가 할 테니까 넌 가서 가스불 좀 줄여다오. 네. 오늘 저 몫이 늦는다고 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요 어머니. 오는 길에 정종도 한 병 사오라고 할게요. 저는 남편에게 카톡을 남기고 열심히 제사 음식을 만드는데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중간중간 남편이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곁눈질로 보았지만 답장은 오지 않더군요. 장거리 운전 중이라 답을 하기 어려운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는데도 남편에게서는 전화도 카톡도 오지 않았어요. 슬슬 걱정이 되려던 찰나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 내가 보낸 카톡은 왜 안 읽어? 운전 중이라 그래? 여보세요? 혹시 배종욱 씨 아내분 되십니까? 네. 아, 네, 그런데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여기 아샘병원 응급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분께서 운전하시던 중에 사고가 나서요. 역주행하던 차량을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다가 그만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넘어갔어요. 순간 하늘이 노래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군요. 세상이 빙글 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정신을 가까스로 붙잡고 더듬더듬 상대방에게 남편의 안위를 물었습니다. 남편은 괜찮나요? 아니, 어디라고 했죠? 제가 지금 갈게요. 안타깝지만 부군께서는 방금 사망하셨습니다. 실혈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도 이미 가망이 없는 상태셨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저는 더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기절하지 않은 게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아마도 곁에 계신 시어머니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거지만 어머님은 자식을 잃으신 거니까요. 그 뒤의 일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와 어머님은 차가운 남편의 시신을 붙잡고 졸도할 때까지 비명 섞인 울음을 쏟아냈네요. 그렇게 제 남편은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되던 그날 시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급하게 마련된 빈소에서 저는 반쯤 넋을 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은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계속 아빠 어디 갔냐고 묻는데 눈물을 삼키느라 정신이 혼미했어요. 연락을 받고 뒤늦게 서방님과 동서도 빈소로 달려왔어요. 그래도 가족이라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더군요. 정신없는 저와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조문객들을 받고 상조회사를 상대하는 모습에 지난 앙금은 사라지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역시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적어도 동서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아주버님 생전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는 형님 다 알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돈 빌린 거, 돈 꿔준 거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냐고요. 계약서를 써놨으면 찾기 쉬울 텐데. 그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나 몰라라 하고 돈 떼먹는 인간들한테 안 당하시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꾸도 못하고 빤히 동서의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방금 남편을 잃은 사람한테 위로의 말은 못할 망정 어떻게 돈 얘기부터 꺼낼 수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우라같이 미는 걸 꼭 참고 동서의 말을 무시했어요. 생각 같아선 서방님께 빌려준 돈이나 빨리 갚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큰 소리 나는 게 싫어서 참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찼네요. 그럼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서 그만해. 지금은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가 다 받는 거 맞죠? 아주버님은 먼저 돌아가셨고 며느리는 남이니까 이 사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게 맞잖아요. 저는 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꼭 말아진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나가. 소리 지르기 전에.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난 남이라며 남한테 왜 형님이래. 당장 여기서 꺼져.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제가 서슬퍼렇게 대꾸하자 동서는 서방님과 함께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빈소로 나갔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빈소에 혼자 주저앉아 아이를 끌어안고 세상 서럽게 울었어요. 속으로는 어머님이 동서에게 한 말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에 이어 자식까지 잃은 어머님께서는 그럴 정신이 아니신 듯 했습니다. 순간 갑자기 너무나도 외로워지더군요. 저에게 선물처럼 찾아왔던 화목한 가족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어요. 절 기다리고 있는 건 아직 어린아이와
다시금 혼자가 됐다는 막막한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저는 짐을 싸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남이라는 동서의 말이 제 가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같았어요. 홀로 된 시어머니가 걱정되긴 했지만 서방님이 앞으로는 본인이 어머님을 모시겠다 했으니 남인 제가 불필요하게 끼어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가족은 아들 하나뿐이었네요. 아들마저 잊지 않으려면 누구보다 독하게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아유, 양지연 씨 또 그 노래야? 나이도 젊은 새댁이 왜 그런 옛날 노래를 자꾸 불러? 저 안 젊어요. 애 키우다 보니 이렇게 폭삭 늙었네요. 바쁘게 사느라 요즘 노래가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겠고요. 살다가 힘들면 저절로 이 노래가 나오네요. 저는 집에서 가까운 마트에 취직을 해 일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게 다행이었네요. 지난 3년간 저는 시댁과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 생신에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지만 없는 번호로 나오더군요. 그 후로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최근 몇 차례 동서에게서 일방적으로 메시지가 날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이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요즘 어머니가 이상하시다. 치매가 오셨는지 자기를 못 알아본다. 자꾸 행패를 부리고 폭력적으로 변해버려서 말리다가 서로 다치고 난다. 얼마 전에는 가스불을 켜놓고 잠이 들어 큰일이 날 뻔했다 등등. 얼핏 보기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같은 집에서 살던 식구인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걱정이 아예 안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판사 쓰는 거야?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시댁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었다면서. 거길 뭐가 좋다고 기어들어가? 나 같으면 그쪽 방향으론 쳐다도 안 보겠다. 그래도 남편 살아있을 땐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연로하신데 건강하신지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냥 인사만 드리고 오려고요. 아유, 난 모르겠다. 일은 걱정 말고 갔다 와. 상우, 이제 하교할 시간이네. 저는 동료분께 양해를 구하고 반찬을 써서 아들과 함께 시댁에 다녀올 생각이었습니다. 동서의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서 제 눈으로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되겠더라고요. 마침 아이 학교 시간이라 학교 앞에서 아이를 만나서 함께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할머니 보러 간다면서 들떠서 좋아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상우를 정말 예뻐해 주셨는데 어릴 적 일인데도 그때 기억이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 멀었어? 나 심하려. 그러게 엄마가 아까 화장실 갔다 오라고 그랬잖아. 어떡하지? 빈손으로 가기 그래서 요 앞에서 과일 사서 가려고 했는데. 나 먼저 가 있으면 안 돼? 진짜 급하단 말이야. 그럼 엄마는 과일 사서 갈 테니까 먼저 가 있어. 어딘지 알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곤 쌩하니 먼저 달려가 버리더군요. 진짜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지 아님 빨리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그러는지 몰라도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저는 근처에 있는 과일 가게에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과일을 몇 가지 골라 근사한 과일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쁘게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오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주변이 소란스럽고 저 멀리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담벼락 앞에 경찰차도 한 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상우야, 배상우, 상우. 상우,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집 앞에 경찰이 와 있어? 엄마, 왜 이제 와? 빨리 왔어야지 큰일 날 뻔했잖아. 저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채
아이와 경찰의 얼굴만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차 뒷좌석에 낯이 익은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바로 동서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추스르고 아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경찰에게 들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실에게 먼저 도착한 아이는 할머니를 놀래켜주고 싶어 일부러 발소리를 내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마침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고요. 나중에 한 거지만 동서가 들어오면서 문을 잠그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생각과 달리 집안엔 시어머니 말고 동서가 있었다더군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알아들으셨어야죠. 아깐 왼쪽이었으니 오른쪽도 똑같이 해드려요?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그렇게 손 올리면 내가 무서워서 네 뜻대로 해줄 것 같니? 어릴 때도 작은 엄마를 무서워했던 애라 아들은 예상 밖의 상황에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어른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니 무섭기도 했을 거고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아들은 현관 바로 앞에 있는 화장실로 잽싸게 숨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들으며 휴대폰에 모든 정황을 담았더군요. 어머니, 집도 먼데 제가 귀찮게 자꾸 여기까지 와야겠어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 거 아니에요. 매달 나가는 관리비도 아깝고. 글쎄 나는 합갈 생각이 없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가라고 하면 늙은이가 제대로 적응이나 할 수 있겠니? 난 싫다. 좋게 말로 할 때 알아들으세요. 빨리 이 짐을 처분해서 저희한테 넘겨주셔야 우리도 숨통이 트이죠. 내가 왜 이 짐을 너한테 주니? 너는 네 집 있잖니? 욕심 부리지 말고 나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절반이라도 건지고 싶으면. 장난하세요? 아주머님도 돌아가셨는데 왜 절반이에요? 아, 집 나간 형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남이죠. 보세요. 어머님 여기 버려두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잖아요. 어머님 생각하는 건 저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합가 말인데요. 저도 합가할 생각이 없어요. 차라리 잘 됐네요. 둘 다 합가는 싫으니까 요양원에 가시면 되겠네. 제가 싸고 좋은 데로 모실게요. 그러니까 일단 도장 찍으세요. 지금 고점이라 빨리 팔아야 한 푼이라도 더 받는다고요.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거 못 놓니? 지난번처럼 혼나봐야 말을 들으시겠어요? 착하게 말 잘 들으시면 요양원은 가끔 들여다봐 드리고 아니면 국물도 없고.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싫다. 이거 놔라. 이거 놓으라고. 완력 끝에 시어머니가 동서의 발을 뿌리치자 동서는 시어머니를 그대로 미쳐 넘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하게 된 거고요. 동서는 뒤늦게 아이가 집에 들어온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들이닥쳤고 동서는 그대로 경찰서로 연행되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우리 정욱이가 날 살리려고 널 보냈나 보다. 이번엔 꼼짝없이 죽는구나 했다.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우리 며느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절 보시더니 와라 껴안고는 애처럼 펑펑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동안 험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게 다 집을 나간 저 때문인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저 힘든 것만 생각하고 집을 나가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저는 서방님 말만 믿고 어머님이 잘 계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내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다. 어떤 자식은 남보다 못한 법이고, 너는 나한테 자식보다 더 귀한 사람이야. 너도 그간 혼자 애 키우고 돈 버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한번 하고 싶어도 작은 애가 멋대로 내 핸드폰을 들고 가서 기계도 번호도 바꿔버리는 바람에 전화 한 통하지를 못했어. 그래도 이렇게라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잘 있어줘서 고맙다, 아가. 그 뒤로도 저와 어머니는 한참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헤어진 가족을 다시 찾은 것처럼요. 그날 일로 동서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시어머니 몸에 든 멍자국을 비롯해 폭행의 증거가 다수 발견되었고, 위력으로 도장을 찍게 하거나 시어머니 명의로 위조된 서류들도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는 어머니를 치매 환자나 정신병 환자로 몰아서 본인이 대리인이 되어 시어머니 재산을 마음대로 하려 했더군요. 결국 동서는 존속 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서방님은 존속 협박이 인정되었지만 시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되었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서방님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비극적인 사건의 끝에 모두가 가족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마트에 천혜향이 아주 싱싱한 게 들어와서 몇 개 가져왔어요. 제가 손 씻고 금방 까드릴게요. 금방 죽을 늙은이, 뭐가 예쁘다고 그런 걸 다 챙겨오니? 됐다.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냥 쉬어. 아니에요. 같이 먹어요. 저도 천혜향 좋아하거든요. 우리 상우도 좋아하고요. 제가 금방 까드릴게요. 서방님 부부가 법원에 드나들며 인과응보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혼자 계시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 된 외로움이 어떤 건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일을 하러 나간 동안 상우를 잘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거들어주셨어요. 덕분에 삶의 질이 올라가 저는 오히려 사는 게 편안해졌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이 말을 하니 저더러 시집살이가 체질이라고 놀리더라고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선택한 가족인데요. 물론 가끔은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먼저 떠나간 남편 생각을 하면서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정말 이별보다 더 아픈 건 외로움이구나 하면서요. 혹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가족의 의미 기억하고 계신가요? 가족이란 선택할 수 없는 지옥이고 선택할 수 있는 행복이라고요.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나게 될지 혹은 어떤 자식을 키우게 될지 우리는 그것까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일생을 함께할지 혹은 함께하지 않을지는 충분히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남편과 헤어지는 일에는 선택권이 없었지만 그 대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일에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에게 가족이란 제가 선택한 행복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